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의 투자라나 삼박자 투자법 뭐 이런 책을 쓴 저자이고, 그리고 오늘 웅달 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수에 대해서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과거를 분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의 투자자들이 뭐 차트를 잘 보시지 못하거나 또는 약간 볼 줄 알더라도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차트로서 오늘까지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네. 작년 9월 말에 이제 거래소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찍었었어요. 네. 2130포인트 정도로 최저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제 2000을 깨지는 않고 2100 위에 언저리에서 이제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한 11, 12 잘 버티는 것 같았었는데, 네. 12월부터 다시 한번 빠지면서 그 전저점을 위협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한 2200 정도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 깨지는 않고 전저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하락장에서의 저점은 9월 말이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는 1월 말 저점 이후로 지금 2월 20일까지 한 달 20일 동안 1월 저점을 깨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지금 2450포인트를 형성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3주 정도 2400과 2500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 2400, 230 내려가면 바로 올라가고, 또 한 2400 한 7, 80 올라가면 좀 내려가고, 그래서 중심을 지금 2450에서 거의 한 3주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저점, 그리고 또 그 저점을 한두 달 만에 깨고, 또 뭐 3월에 저점을 찍었다면 또 한두 달 만에 깨고, 이렇게 작년에는 아무리 늦어도 한 3달 안에는 전저점을 깼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9월 말 저점을 지금 2월 20일이니까 거의 5달 동안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2400을 잘 지지하고 심지어 만약에 2500까지 돌파하는 힘이 생긴다면 작년 9월이 최저점으로서 하락장이 끝나고 작년 10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돌파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일단은 박스권이라는 건 결국은 박스권에서 아래로 깨지거나 위로 돌파하거나죠.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스는 2400과 2500 사이인데요. 네. 245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2400을 깨거나 2500을 돌파하는 거겠죠.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어요. 네. 2400을 깬다고 장담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2500을 돌파한다고 장담할 사람은 역시 없습니다. 네. 아니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2500을 돌파하는 것보다 2400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네.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네. 만약에 2500을 돌파를 해서 2550 또는 2600을 간다 한들 다시 2400을 깨고 2300을 가고 2200을 깨면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차라리 2500을 빨리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400을 안 깨고 옆으로만 가도, 적어도 한 3월 말까지만 2400을 안 깨고 옆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는 거의 지금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로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2400을 안 깨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안 깰 확률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3월 말까지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약간 그 기간에 네. 그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게 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네. 어떤 상태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냐면 반복 횟수가 늘어나거나 네. 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바닥이 아까 말씀드린 9월 말 바닥인데 네. 1월 달에 그걸 깨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안 깼어요.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러면 약간의 급락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계속 전저점을 안 깨고 지킨다면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횟수가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기간이 길수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이 매일 반에서 꼴찌만 하다가 네.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30명 중에 30등만 하다가 10등을 한 거죠. 음.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뭐 주변에서는 그렇게 야, 너 운 되게 좋았구나. 너 다음번에 또 꼴찌할 것 같은데? 근데 그 학생이 그 다음번 시험에 또 10등을 했어요. 네. 또는 그 다음번 시험에 또 10등을 했어. 네. 그러면 30등 꼴찌를 안 하고 계속 자기의 성적을 유지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는 높아지죠. 쟤는 이제 더 이상 꼴찌 실력이 아니야. 10등 할 실력이야.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전저점을 깨지 않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 전저점은 이제 안 깨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은 끝났네. 이제는 상승장이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사실은 저는 뭐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심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심리가 차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록 투자자들은 야, 바닥을 작년 9월에 찍은 거구나. 네. 이제는 상승장이구나.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절대적 기간이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 9월 말에 저점을 찍었고 또 1월 초에 전저점을 안 깨는 바닥을 한 번 더 찍었으니까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또 그 3개월에서 1월 말에서 3개월이면 3월 말이니까 3월 말에 적어도 2350 정도 이상에서 전저점을 안 깨고 지지를 하고 있다면 네. 결국은 상승장의 핵심은 위로 돌파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락 지지선에서 지지를 잘 받는 게 상승장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월 말까지도 한 2350 이상에서 하락 지지를 해준다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계속 편안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락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와, 그 되게 중요한 새로운 관점 하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올라가고 상승장에 빨리 그 분위기에 좀 도취되고 싶은 그런 기분이 컸었는데 오히려 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횡보하는 그런 게 길어질수록 지지선이 더 중요할수록 이 상승장이 더 탄탄해진다. 네, 결국 차트에서는 위로 뚫는 돌파보다 네. 아래에서 버티는 지지가 상승장에서 핵심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지지선이 계속 깨지니까 위에 고점에서 얻어맞고 밑에 지지선이 깨지고 이게 하락장이고 상승장은 밑에서 지지를 잘 해줘야지 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요, 세무사님, 이런 시기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럼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냐 질문에 네. 뭐 최근 한 2년 정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2년의 타이밍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저점에서 투자를 했어야 할까요? 하면 지나고 나서는 정확히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네. 돌아가면 백투더퓨처를 우리가 그런 백투더퓨처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2020년 3월 달에 온 전 재산과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면은 아마 레버리지까지 일으켰으니까 원금의 10배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네.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엔 투자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고점 2021년 6월 말로 한번 과거로 가볼까요? 그럼 2021년 6월 말에는 3,3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너무 잘 버텨서 좋아요 한 것도 결국은 2,400 정도니까 1,000포인트가 빠졌죠. 네. 그 1,000포인트가 빠지기 전인 2021년 7월 초에서 투자를 했어야 할까요에서는 결국은 안 하는 게 정답이었죠. 안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 저점에 누군가가 고수들한테 물어봤다면 하라는 사람 반이었고 하지 말라는 사람 반이었을 겁니다. 또는 2021년 7월 초에 누군가에게 물어봤다면 하라는 사람 반이었고 하지 말라는 사람 반이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시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가 아닌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는 채널이니까 아마도 이 채널을 매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2023년 다 그지되는 해인데 주식을 왜 하고 있어? 허리케인보다 더 무서운 경제 쓰나미가 몰려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쌍바닥 찍은 것 같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는 저는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when보다는 how가 훨씬 중요한 거고, 제가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좀 답을 하나 만들어놔서 자주 쓰는 답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컨디션,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인지, 탑다운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상태인지, 종목 선정을 좀 할 줄 아는 상태인지, 그런 상태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자꾸 휩쓸리는데, 이 사람 말이 휩쓸리고 저 사람 말이 휩쓸리는데, 그럼 조금 늦췄다가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점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보다 내가 그 시점에 어떤 상태이냐가 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한다면 저는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예요.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니까 주식을 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하지만 그 주식을 하는 시점에 100명이 달라 들어왔을 때 100명 중에 모두가 수익이 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만약에 장이 좋으면 60명이 수익이 나더라도 40명은 손해날 겁니다. 네. 또는 장이 안 좋을 때 100명이 다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장이 안 좋더라도 네. 60, 70명은 손해나더라도 3, 40명은 이익이 날 거예요. 그럼 나는 장이 좋을 때도 수익이 나는 쪽, 장이 안 좋을 때도 손실이 덜 나는 쪽이 끼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요, 세무사님, 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좀 세무사님께서는 어떤 좀 섹터나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가 제로금리 시기에서 고점,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금리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말쯤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의 완전 상승장이었죠. 1450에서 뭐 34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상승장에서 어느 종목들이 올랐냐면 최고의 기술주들이 올랐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또는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얘네들이 주도주였거든요. 뭐 LG전자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주였던 상승장에서 결국은 하락장으로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또 한 1년 6개월이 빠졌단 말이죠. 그럼 그 빠졌을 때는 주도적으로 하락을 했던 하락 주도주는 누구였냐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상승 주도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하락이 또 주도주였단 말이죠. 게임주 이런 애들이. 그럼 결국은 지금 만약에 장이 돌아설 건지 아닌지가 어느 섹터를 보는지에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만약에 제가 장이 돌아서지 못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술주를 말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주 라인들은 장이 돌아섰을 때 특히나 이번 장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금리하고 직결되거든요. 금리가 최고점이 이제 눈앞에 와 있고 뭐 올해 하반기 12월이건 내년 초건 이제 곧 금리 인하가 올 거야라는 기대감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면 그 상승의 핵심에는 기술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네. 기술주, 성장 기술주들은 금리의 직격탄을 맞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땐 급락을 하고 또 금리가 제로금리 가깝게 금리가 인하될 땐 다시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을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기술주 라인들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럼 그 기술주 라인 중에서도 뭐 최근 한 3개월 정도 왜냐하면 작년 9월까지는 바닥을 치는 단계였으니까 주도주가 안 나왔다고 친다면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 그래도 시장 대비 안정적이고 좋은 움직임을 보인 애들을 꼽으라면 일단은 단연 2차 전지예요. 그래서 단연 현재까지 하락장이 끝났다면 작년 9월 말에 끝났다면 한 3, 4개월 동안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은 2차 전지. 그리고 대형주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제가 말을 했고 대형주 라인이 아닌 중소형주 라인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애들은 작년 한 12월 올해 1월 2달 이상 상승의 연속성을 보였던 AI 관련주들이나 로봇 관련주들 요 정도가 오늘까지 가장 강했던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강했던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부터 좀 여쭤보면은 2차 전지가 정말로 그 관심이 정말 삼성전자보다도 요즘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고점 돌파한 것도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날아갈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뭐 추가 매수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주가라는 건 네. 아주 절대적인
주가의 가치로 말한다면 네. 올라가면 비싸다고 말할 수 있고 떨어지면 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 보이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몇 년 동안 빠져서 싸 보이는 게 좋은 주식이냐 아니면 몇 년 동안 올라서 비싸 보이는 게 좋은 주식이냐는 사실 오늘 내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어떤 업종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몇 년 동안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이 그 추세상으로 계속 그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 또는 그 종목 자체가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면 떨어지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니까 오늘은 싸 보여도 몇 년 후 보면 오늘의 가격이 굉장히 고점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말한 2차 전지 종목들은 오늘 되게 비싸 보여요. 왜? 몇 년 동안 올랐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비싸 보이지만 또 3, 4년 후에 보니까 야, 그때만 샀어도 수익이 크게 났네? 그럼 오늘은 되게 싼 위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비싸 보인다, 싸 보인다는 과거에 비해서고요. 미래에서 과거로 봤을 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이 비싸 보인다라는 말은 과거에 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이 끝났냐 안 끝났냐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과거부터 오늘까지는 일단 비싸 보인다는 얘기는 아직도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비싸 보일 리가 없죠. 오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는 일단 성장한 게 맞고 그럼 오늘 이후에도 2차 전지가 성장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싸 보이는 건 여태까지 잘 되는 산업이고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비싸 보이는 거거든요. 그 비싸 보이는 거를 탓할 필요는 없죠.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 오늘 이후에도 과연 2차 전지는 성장할 것이냐의 여부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랄지 그 기술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당장 소비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를 소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왜 큰 산업이 됐죠?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기차는 우리가 막 어렵게 생각할 것인가요? 아니죠. 왜? 소비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고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예로 KT가 한국통신이고 SKT가 한국이동통신이었죠. 이 한국이동통신 즉 모바일 폰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이동통신 오늘의 SK텔레콤은 초창기에는 사실은 있을 필요 없는 회사였죠. 왜? 핸드폰을 아무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카폰이라는 거 막 한 명씩 갖고 다녔어요. 2만 원 벽돌 같은 거. 그러다가 좀 돈 많은 부자들은 좀 이제 하나씩 사는 거죠. 그랬던 해가 90년도 중반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99년 2000년도에 SK텔레콤 주가가 100배 올랐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전 국민이 모바일 폰을 안 쓰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제 한 명씩 쓰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매출 마켓시어가 전 국민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5%, 10%, 20%, 30% 지금은 1인당 하나를 더 쓴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1인당 10개씩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통신은 어찌 보면 포화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통신 산업이 성장 산업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의 전설로 떠나는 투자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면 1930년대, 40년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만 해도 철도 관련주들이 성장주였단 말이죠. 네. 철길이 막 처음 깔리기 시작할 때 또는 증기차가 막 이제 시작됐을 때 자동차 관련주가 성장주였죠. 왜? 자동차를 아무도 안 갖고 있었고 기차를 아무도 안 타고 있을 때는 그게 성장주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변에 전기차를 타고 있나 지금? 안 타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서 제가 맨날 세봐요. 파란색 표지판을. 네. 10대 중에 한 대가 안 되더라고요. 10대 중에 한 대가 안 돼요. 제 주변에 제가 그래도 누가 무슨 차를 타는지를 아는 사람이 적어도 100명 정도는 되겠죠. 우리 직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100명 중에 전기차 타는 사람 한 2-3명 있습니다. 2-3명. 안 탑니다, 아직. 근데 모두가 타야 돼요, 앞으로. 네. 그래서 성장산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타야 되는데 아직은 안 타니까. 앞으로는 모두가 타야 되니까. 저도 전기차 한 번도 사본 적 없거든요. 근데 5년 후, 10년 후에는 사겠죠. 네.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고. 그래서 전기차는 성장 산업이냐의 논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거 명확히 기억하세요. 전기차 산업은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 성장 산업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 산업 내에서 종목들이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98, 99, 2000 이때 미국의 구글이라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야후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야후는 인터넷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골드뱅크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이 그때 상장이 됐습니다. 2000년에. 지금은 카카오죠. 20년 전, 25년 전에 미국에서는 야후,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이 상장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미국에선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네이버가 시총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승자는 하나 남으니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한 종목 사서 20년씩 갖고 있나요? 저는 20년씩 갖고 있었던 종목 없었는데 그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지금 전기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야? 결정. 아닐 리가 없다니까요. 아직 우리는 전기차 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 산업 내에서 종목들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 SDI는 작년에 고점 찍고 고점을 1년 이상 돌파를 못해요. 그럼 1년 동안 갖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니까 2차 전지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는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뚫었는데, 코스모화학 역사적 신고가 뚫었는데, 걔네들도 전기차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 예를 들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또는 뭐 양극재, 음극재 또는 최근에는 뭘까요? 바로 리튬 관련주. 리튬 관련주는 지금 리튬 전쟁이라고 할 만큼 뭐 어디 칠레에 있는 광산, 호주에 있는 광산 최근에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지난주에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별 보합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가 리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즘은 리튬이구나.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지? 또는 그 리튬을 광산에서만 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차 전지에서 빼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폐배터리 산업이죠. 그럼 폐배터리 산업이 잘 움직였나 보니까 IS 동서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하루에 막 20%씩 오르고 또는 코스모 화학 또는 성일하이텍 또는 에코프로도 사실은 자회사에 폐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 뭐 양극재가 좋을 때, 음극재가 좋을 때, 최근처럼 리튬이 좋을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적용을 해나가야지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일까 아닐까는 사실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성장 산업입니다. 2차 전지 그 주식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셀, 소재, 장비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 일일이 다 공부 자신 없으면 그냥 ETF 사버리면 될까요? 그거는 저런 거랑 똑같아요. ETF와 주식은 어떤 차이인지만 명확히 아시면 돼요. 네.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중간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간접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뭐를 하는 거죠?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펀드 매니저가 제 돈을 대신 굴려주죠.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건 뭐죠? 제가 종목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ETF에서의 그 F가 펀드란 말이에요. 매매가 가능한 펀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ETF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지수 ETF를 갖고 있다라는 건 지수 전체, 코스피 200 전체의 평균값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수익률은 딱 코스피 200의 상승 하락률이랑 똑같게 되겠죠. 뭐라고요? 바로 평균값이라고요. 시장 평균값. 그러면 전기차 ETF를 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전기차 산업, 2차 전지 산업의 평균값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수 상승률보다 좀 더 벌고 싶은 데잖아요. 더 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머리 아프게 종목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펀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평균값보다는 좀 더 벌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2차 전지 산업에 한 50종목 중에 진짜 잘 골라서 2차 전지 평균값보다 좋은 종목을 고르고 싶어 하면은 공부해서 종목 선정해서 그거 매수하시면 되고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그냥 평균값만 투자할까? 그러면 전기차 산업에 ETF를 사시면 되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지수 평균값인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살까? 전기차 ETF를 살까? 어느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코스피 200 ETF는 지수 전체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전기차
테마 ETF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 주가의 상승이 평균값보다 나을까 못 미칠까인데 아까 저는 뭐라 그랬죠? 나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다면 그래도 전기차 ETF를 갖고 있는 게 시장 평균보다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ETF를 사는 것보단 또 그 ETF에 담겨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평균값을 더 넘어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는 좀 치열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약간 여담인데 뭐 유튜브에서 TV 채널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긴데 제가 최강야구라는 프로를 좀 좋아해요. 원래 야구는 어렸을 때 요즘은 두산이죠. 오비베어스 소년 회원 리틀 야구 회원 하고서 그 이후에 별로 좋아했던 적이 없는데 박철순 박철순 투수가 우승할 때 그때 제가 오비베어스 그 컵까지 우승컵까지 받았는데 잔 선물로 맥주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강야구라는 프로에서 80이 넘으신 김성근 감독이 나오시는데 그 은퇴한 선수들한테 약간 혼을 한번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냈냐면 당신들은 프로에서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설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도 프로야. 왜 프로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사가 나와요. 돈 받고 하잖아. TV 프로그램에 나왔어도 너희들은 프로야. 돈 받고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공감 갔거든요. 저는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 받고 하느냐 아니냐라고 차이라고 생각해요. 조기 축구 돈 받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 축구 돈 받고 하니까 프로예요. 사실은 저나 우리 옹 이사님도 프로예요. 왜? 유튜브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수익 다 막아놓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아마입니다. 돈 안 받으니까 유튜브에서. 돈 받으면 프로예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열심히 하고 아마 옹 이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돈 받으니까. 자, 지금 주식 투자자 여러분. 주식 투자 취미로 하시나요? 돈 전혀 상관없나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럼 프로입니다. 프로면 적어도 평균값에 투자하느니 평균값에서 어느 게 더 평균값 이상일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20년 이상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값 투자는 솔직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 우리는 돈 벌려고 하면 프로인데 근데 평균값에 만족하는 건 사실 프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정말 뭔가 그 심장을 찌르는 듯한,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요, 세무사님, 2차전지 만약 투자한다고 했을 때, 물론 미래에는 바뀔 수 있고, 계속 공부를 업데이트 해가야겠지만, 그래도 좀 좋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막연한 예측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은 누구나 분석할 수 있는데 또 분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일단 대형주는 당장 치고 나가기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전고점을 돌파할 힘이 아직은 없고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최근에 그 아랫단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또는 LNF 뭐 이런 애들이 더 좋았죠. 근데 그 좋았던 애들 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애들은 아까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지만 리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에 뭐 광산으로 엮여 있던 아니면 폐배터리로 엮여 있던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도 테슬라가 리튬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뭐 M&A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뭐 작전 세력들이 작전 세력들이 막 말 만들어내잖아요. 야, 리튬 관련 있으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테슬라도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미국과 중국 관계랑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작년에 IRA법을 만들었던 이유도 야, 니네 중국산으로 2차 전지 만들거나 하면은 우리 그거 미국에서 안 살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중국에서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불씨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야 니네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모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원래 성장 산업이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서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고 거기에 테슬라조차도 리튬 확보 전쟁에 뛰어든 마당이니 리튬과 관련된 실제 광산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폐배터리 관련이 있는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보시는 게 아예 그런 낌새도 없고 2차 전지에서 뭐 양극재가 좋아요, 음극재가 좋아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예상일 뿐이고 오늘까지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리튬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차 전지와 함께 AI 로봇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AI 로봇도 유망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더 먼 미래죠. 네. 근데 이제 그 먼 미래면은 안 움직이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하지만 한 5년 전, 네. 2017년 이때부터 2차 전지는 사실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다 2017년에 움직였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지수가 2017, 2018년에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거래소 지수가 움직임이 없는 시기에 삼성 SDI가 2배 이상 올랐었어요. 네. 10만 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그러면은 그 지수 관련 대형주가 지수가 안 움직일 때 2배씩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2차 전지 열풍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5년 전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근데 저는 20년 이상 해왔으니까 언제 뭐가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아니까 2017, 2018년에 2차 전지가 움직였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2차 전지보다 말씀하신 AI, 로봇, 자율주행이 당연히 먼 미래죠. 근데 100년 먼 미래냐 이렇게 보지만 않는다. 5년, 10년 차이 있다? 그러면은 움직여도 상관은 없죠. 왜? 5년 전, 6년 전에 2차 전지도 이미 움직였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테슬라가 시총이 그래도 약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을 때예요. 테슬라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라는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그 많은 리포트들에서 적자 기업이다, 망할 것이다, 누가 전기차를 타냐 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전기차를 타야 된다라고 법안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AI하고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도 정말 100년, 1000년, 만년의 대단히 먼 미래가 아니라면 뭐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는 원래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꿈틀대고 움직이는 거다. 지금 전기차가 다 비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면 AI 로봇 관심 가져야지 하면 그때 가서는 아마도 이거 비싸진 거 아니야? 비싸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말들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죠. 네.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이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탑급이라고. 근데 AI, 로봇, 자율주행 이 분야는 그 정도 급은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세계 최고, 글로벌 최고만을 산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나 쓰지. 어느 나라에서 씁니까? 그러면 구글을 사야죠. 현대차? 뭐 우리나라에서나 타지. 뭐 어느 나라에서 탑니까? 그러면 테슬라를 사야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신발은 당연히 나이키를 사야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그러면 1등 회사들 것만 사냐라는 거가 포인트예요. 1등 회사만 살아남았고 1등 회사만 사느냐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MS 오피스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엑셀을 쓰고 있고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죠. MS 워드를 쓰고 있죠. 그럼 한국어 컴퓨터는 진작에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쓰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상품이든 1위 기업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도 사실은 중국 시장의 세계 마켓시어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저런 거예요. 또 삼성전자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후발주자들이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또는 후발주자들이 또는 좀 더 하위 기업들이 그 위에 있는 상위 기업들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산업에 한 회사씩만 남아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AI 관련주에서도 미국에서 AI 관련 대단한 기업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서 사실은 애플이 지금 세계의 시가총액 1위잖아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관련주가 없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애들 있죠. 뭐 애플에 카메라를 탑재했다거나 애플에 어떤 작은 소프트웨어를 넣었다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기업, 나는 그냥 애플은 스마트폰은 그냥 아이폰이 최고인데 그러면 애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 주식이 더 편하고 한국 주식을 분석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플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관련주들 충분히 체킹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AI 로봇도 미국의 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겠지만 그 기업과 연관된 기업들 또는 그 기업의 어떤 기술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차고 넘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는 앞으로 조금 2차 전지랑 AI 로봇은 뭐 조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아가는 거를 좋게 보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건 네. 나는 한 산업에 몰빵할 거야 또는 한 종목에 몰빵할 거야가 아니라 네. 적어도 뭐 금액이 작다면 한 3개, 4개 또는 금액이 크다면 뭐 한 8개, 10개니까 당연히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8개 산업을 선정할 거다. 8개 산업의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하고 AI 로봇은 무조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요, 세무사님, 이번에는 또 많이들 갖고 계신 주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요. 그래도 이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약간 삼성전자를 좀 너무 미신처럼 믿고 있다. 네. 너무 미신처럼 믿고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2차 전지를 지금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요? 또는 2차 전지는 삼성 SDI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요?라고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에서도 어디 있는 걸 사야 되나요? 맞아요. 뭐 양극재인가요, 음극재인가요? 뭐 에코프로비움이 좋나요, LNF가 좋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반도체 얘기만 할 때 보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지금? 그러네요. 그거 되게 웃긴 거죠. 왜냐면은 2차 전지에서조차 완성품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시총 부담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그 종목 많은 반도체 업종에서 굳이 삼성전자를 고민한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지수가 좀 묶여 있기 때문에 2,400, 2,500 사이에서 지금 2, 3주가 움직였고 뭐 2,700, 800, 3,000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묶여 있으라는 게 높거든요. 네. 굉장히 이 변동성이 낮은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2차 전지에서 최근의 흐름은 폐배터리 쪽, 리튬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그렇게 찾아봐야죠. 어떤 쪽에 움직임이 좋은가. 네. 그럼 지금 반도체는 명확하죠. 명확하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무조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사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성장성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할 때 과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했을 때 아니죠. 왜? 매출 비중이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진입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지. 특히나 삼성전자는 100%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제품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냥 반도체 소부장 중에 그럼 반도체 소부장들은 특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의 큰 두 축인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나아가서 요즘 확실한 키워드인 AI 관련 반도체 쪽의 키워드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저는 훨씬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죠. 네. 네, 혹시 뭐 추천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최근에 그 움직였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제가 반도체 쪽의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종목을 말하지 않아요. 왜? 저는 신약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임상 3상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단지 차트와 그 회사의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이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는 그냥 기술도 없고 껍데기인데 뭐 이러면 할 말 없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이미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 하면 거의 뭐 한 10개, 20개 나올 거예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픽해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안 망해서라면서요. 안 망해서. 좋은 회사라서면서요. 그러면은 좋은 회사고 안 망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말고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검색을 해보시고 10개가 나왔는데 그들이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는 안 망하겠다. 그런 종목은 사실은 100조짜리 대형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지수랑 너무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수가 오르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주가적인 흐름은 거기일 수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흐름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쪽이 훨씬 강한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매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도 보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50% 반토막 이상이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오르거나 네. 또는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또는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라인에서 가장 이미지가 강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더 안 오를 수도 있어. 또는 미국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만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형주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형주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무슨 실적 때문에 또는 이 두 종목의 성장성 때문에 움직이는 비중보다 미국의 나스닥 또는 금리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세 상승장이 크게 오지 않는다면 큰 시세가 나올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요즘 구글하고 MS가 챗GPT로 붙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재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가 검색 사이트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검색 사이트 1위는 네이버고 또는 카카오톡이고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챗GPT의 성공 가능성 그래서 MS에서 챗GPT를 빙에 붙여갖고 어느 정도 구글에 대적을 하는지 근데 그게 계속 기사를 검색해 나가고 추적해 나가면 할수록 챗GPT가 확실히 이슈몰에 성공했거든요. 왜냐하면 구글 대 빙의 비중이 뭐 거의 뭐 98대2 뭐 이랬다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그게 챗GPT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사들 또는 또 챗GPT에 대항하는 구글의 대항마가 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챗GPT를 중심으로 하는 AI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1년 내내 이슈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들은 이미 1, 2월 달에 움직인 애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대형주, AI에 관련된 대형주는 뭐냐고 했을 때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또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SK텔레콤, KT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반도체 쪽이랑 반도체 IT 쪽이랑 통신 쪽이랑 보다도 더 직접적인 건 미국으로 봤을 때 MS하고 구글의 싸움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래도 챗GPT에 직결된 대형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공지능 그 챗GPT 이런 게 부각되면은 네이버 카카오에는 호재라고 보시는 호재라고 보고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대응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오래 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급등주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는 미국의 로블록스가 상장되고 거의 한 달 이상 급등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처음 형성돼서 급등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 아까 딱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네요. 미국에서 AI 관련 대단한 회사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딱 이 대답이에요. 미국의 로블록스가 상장해서 대박을 칠 때 우리나라에서 로블록스에 직접 투자한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종목 중에 메타버스 관련주에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내고 나온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가 시총 탑10 안에 들었던 건 99% 구글이라는 종목이 미국에서 시총 5 안에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테슬라라는 종목이 시총 탑10 안에 몇 년 안에 초고속도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MS와
구글의 전쟁, 챗 GPT, 오픈 AI 이런 것들이 검색이 계속되고 1년 내내 이게 이슈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인가는 무조건 영향을 미쳐야 되고 네. 그 1순위로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그 지수가요. 2150일 때는 그래도 위로 2400, 500 하면 그래도 한 1, 20%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주를 사고 지금처럼 약간 횡보장이 예상될 때는 이때는 중소형주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공식처럼 네. 공식처럼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니까 2150에서 2400까지 쫙 빨리 온 것 같고 또 지나고 나니까 최근 3주는 2400, 2500 박스권인 거지. 오늘 만약에 지금까지는 2400, 2500 박스권입니다 했는데 내일부터 2달 동안 2800 가 있을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죠. 네. 내 포트에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섞어서 넣으면 되고 근데 이제 공식처럼 지금 장은 대형주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중소형주 갖고 있어야 돼가 아니고 내 포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섞여 있으면 네. 스스로 느낍니다. 아. 왜냐? 같은 업종의 대형주 예를 들어 제가 같은 업종에 2차전지에 뭐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를 갖고 있었어. 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잘 가는 걸 느끼겠죠. 그러면 대형주를 갖고 있고 싶어요? 중소형주 갖고 싶어요? 당연히 중소형주 갖고 있죠. 그렇게 반도체 중에서도 그럼 중소형주 갖고 있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상승장에 오면은 대형주를 갖고 있고 조정장에는 중소형주 이런 개념은 결국 사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사전적이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스스로 계좌를 맨날 보면 돼요. 내 계좌에 있는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왜 계좌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종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계좌보다 더 정확한 건 뭐겠어요. 매일 장의 흐름을 보면 되죠.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는데 잘 안 보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계좌라도 보세요. 대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중소형주가 잘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주가 더 잘 움직이는 장이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통신주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SKT, KT 이런 거는 진짜 바닥 거의 그 움직이질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안 움직이는 게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추세 매매자들은 그냥 가정을 합니다. 계속 좋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을 거야. 안 좋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안 좋을 거야. 그러면 최근 5년, 10년 동안 안 좋았던 업종들의 대명사들이 철강산업, 조선산업, 통신산업 뭐 이런 애들이에요. 한국전력, 은행주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최근 5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주는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죠. 좋아지려면 이미 벌써 어떤 뭐가 보였어야 되는데 스페셜한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닥에서 코로나 고점으로 올라갈 때도 웬만한 종목들이 막 2배, 3배, 4배, 5배 올라갈 때도 통신주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음 상승장에서 통신주가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추세 매매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합당한 예측 여태까지 되게 좋은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주춤했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5년 10년을 주춤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주춤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네. 그 세무사님 그 스타일로는 약간 예를 들면 SKT 투자를 뭐 연말까지 끌고 가면 7% 배당받고 중간에 오르면 한 10%, 15% 오르면 그때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SKT를 사겠다, KT를 통신주로 모아가겠다 하는 거 이런 전략은 별로 선호하시지 않는. 일단 말씀드린 것에서 그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통신산업에 너무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산업, 뭐 은행산업 이런 거는 저는 앞으로 성장하리라고 보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주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 마음은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추가 질문? 근데 얘네들은 배당을 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돼요. 배당 투자자라고 하죠, 보통. 그럼 자기 스스로 알면 돼. 저는 배당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배당도 주면 땡큐. 이런 사람이지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그런데 배당 투자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 금액이 커요, 일단. 최하 5억 이상.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으로 배당 투자하면 되게 웃긴 거거든요. 5천만 원으로 배당 투자해서 예를 들어 5%라고 하면은 1년에 그러면 5, 25, 1년에 250만 원인데 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으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배당을 안 주더라도 5천만 원이 1억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과 나 5천만 원을 배당만 받으려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5억 10억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10억으로 나 고배당 5%짜리를 찾았어. 그럼 10억으로 5%면 1년에 5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은퇴한 생활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배당 투자는 돈이 좀 많고 은퇴하신 돈을 안정적으로 굴려야만 하는, 왜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5억 10억을 날라가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는 또 월급처럼, 이게 배당 투자자의 컨디션인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젊은 투자자가 나는 30대 초반이야. 근데 투자 자금은 2천만 원이야. 30대 초반에 2천만 원에 배당 투자를 배운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잘못 배우신 겁니다. 확실히. 이 주식 투자자라는 건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30대 초반에 뭐 2천만 원 하시는데 배당 투자를 배워서 야 그래도 한 30년 하면 부자 될 거야. 저는 그걸 믿진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상황에 맞게, 그럼 배당 투자에 맞는 분들은 SK텔레콤 사시면 좋죠. 고배당 주니까. 하지만 주가 상승,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업종이 더 좋은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 말고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야, 난 배당도 상관없고 안 망하는 회사, 안 망하는 회사. 그럼 우리나라에 저는 진짜 안 망하는 회사 뭐 한 5개만 꼽으라면 당연히 나라와 관련된 한국전력, KT 이런 게 망할 리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텔레콤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지주까지 이렇게 한 5개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 사세요. 마음 편하시겠죠. 안 망하니까. 하지만 배 아픈 건 참으셔야죠. 안 망하는 종목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재무관리의 기본을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재무관리의 핵심, 가장 먼저 배우는 한 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건 그냥 진리예요. 그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이리스크는 하이리턴이고 로우리스크는 로우리턴이야. 그럼 안 망하는 회사는 로우리스크잖아요. 그럼 로우리턴이에요. 그럼 나는 안 망하는 회사 샀으니까 이익이 정말 안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망하는 회사는 안 망하는 대신 이익은 별로 안 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 편했으니까 됐죠. 근데 안 망하는 회사 사놓고 딴 종목 올라간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된다고요. 배당주 사놓고 딴 종목 올라간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 망하는 회사, 배당주 투자, 요거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명확히 아시면 돼요. 나는 시세 차익의 욕심은 버렸어.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사님께서는 또 책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을 쓰셨고, 또 오늘 2차전지 AI 로봇도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뭐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그래서 2차전지나 AI 이런 쪽이 더 투자 스타일이 맞으시는 거고, 저한테 맞는 거죠. 네, 맞으시는 거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우선 주식을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일단은 젊은 분들은 하여간 제 젊은 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는 자신의 타입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제가 말한 젊은 분들의 이미지는 돈이 일단 별로 없다. 막 500만 원, 1000만 원. 뭐 100억 있는 젊은 분은 배당 투자 하셔도 돼요. 근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젊다는 얘기는 아마 보수적이진 않을 거예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실 겁니다. 공격적이고 금액이 적으면 당연히 성장 투자가 맞는 거죠. 네. 보수적이고 금액이 클수록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가 맞는 거고, 이거는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타입을 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한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산업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종목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1억을 하신다면 뭐 한 4-5개 정도의 종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4-5개의 종목이면 5개라고 치면 한 종목에 2천만 원씩 n분의 1로 똑같이 1억을 하는데 5종목을 살 건데 한 종목에 9천만 원 사고 나머지 200만 원씩 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1억으로 5종목에 2천만 원씩 사시면 되고요. 이제 5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5산업을 고르세요. 5산업을 고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의 관점상 서로 다른 산업에서는
반도체에서 한 종목을 살 것 같고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 엔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그래도 중국과의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개방들 또는 우리나라 자체에도 지금 마스크 이제 뭐 거리나 실내에서도 안 쓰니까 어떤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나 이런 리오프닝 쪽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업종들을 선택을 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나 로봇 AI? 그럼 그 로봇 AI가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로봇이 한 20개 있고 AI가 30개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 중에 뭐 적자 지속 기업을 뺀다든지, 뭐 이 종목은 뭐 차트 보니까 거래도 별로 안 돼 뺀다든지 이것저것 다 빼면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 5개 선택해서 2천만 원씩 5종목을 사는 게 1억으로 하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현금을 들고 있고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또 그런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특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강연을 하는데 끝나고 와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세무사님 지금 금하고 달러하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어떤 비중을 사야 돼요? 혹시 얼마나 하시나요? 그랬더니 3천만 원한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돈에서 금은 몇 퍼센트를 사야 되고 달러는 몇 퍼센트를 사야 되고 심지어 채권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채권도 마치 사야 될 것만 같고 근데 그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수천억 이상의 펀드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천만 원을 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현금 비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관심 갖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내 계좌를 보세요. 내 계좌를 봤는데 종목들이 진짜 다 그지같이 바뀌었어. 차트도 안 좋고 다 적자 지속이고 그런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런 종목 팔아야죠. 팔면 현금이 생기죠. 그러면 종목을 이제 사고 싶은 걸 찾아야죠. 근데 별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 그럼 현금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현금을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결정해야 되는 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율을 안 지키면 잘리니까. 나는 1조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현금 갖고 있고 얼마는 뭐 채권 갖고 있고 다 결정을 해서 그 포션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하면 그 중에 현금은 30%, 900만 원은 무조건 현금 갖고 있어야 돼. 그거 어기면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그러면 내 스스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하면 되죠. 그 융통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종목이 너무나 잘 보이고 할 때는 현금 안 갖고 있어도 되죠. 또는 좋은 종목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종목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했는데 나는 현금을 다 갖고 있어야가 아니고 좋은 종목이 안 보이는 시기에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장이 안 좋을 때 나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게 되고 장이 좋을 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왜? 장이 좋으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장이 안 좋을 땐 좋은 종목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너무나 쉽게 초보자들한테 지금은 현금을 몇 퍼센트 정도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20% 안짝이라고 봐요. 세무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우리의 어떤 달성에서 목표 달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목표 달성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할 때 우리가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신다면 그리고 내가 한 3년 정도가 지나셨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바닥에서 2021년 7월까지 지수가 오를 때 내가 얼마나 돈을 쉽게 벌었는지 또는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내가 얼마나 돈을 쉽게 잃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시장에 좀 순응을 해야 돼요. 좋은 장일 때는 내가 좀 수익이 좀 더 나는구나. 좀 안 좋은 장은 수익 내기 힘들구나. 근데 거기에 순응을 하면서 그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이 주식을 해야 되는 장이냐 안 해야 되는 장이냐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봐야 알고 지금 모르고. 근데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 투자자 여러분들인 거예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을 때 상승장은 수익 많이 냈을 것이고 하락장은 손해 많이 났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에 내 자신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1억이만 1억 5천 되다가 하락장에서 다시 원금 다 까먹는 걸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좋은 장이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지수평균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또 하락장에서 지수 하락보다 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장이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그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훨씬 빛을 발하지 않을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